엔화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게 멀지 않았다.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확정 재정을 한다는 게 저 미치지 않고서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글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일본에서는 아주 화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화에 최적화된 나라가 한글이에요. 일본은 디지털화에 가장 적응이 어려운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게임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하고. 일본이 뭐 중국은 워낙 QR페이로도 앞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좀 빠른 편인데 일본은 현금 결제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아직도 이 결제에서도 뒤처지고 있잖아요. 네. 일본인들이 이렇게 좀 현금을 좀 신뢰하고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다른 큰데 탈세. 각 기업들이나 일반 식당들이나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그만 식당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10% 그거 뭐겠어요? 얘기 안 해도 뻔하잖아요. 그 일본은 지금 다 현금 결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하나는 현금을 쓰게 되면은 돈을 좀 절약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조금 얘기는 맞다고 봅니다. 카드 긁으면 막 갈리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돈이 안 나가니까. 근데 1엔씩 세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1,000원짜리가 나오고 뭐 10,000원짜리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위조 지폐 문제 뭐 이런 얘기 일본은 워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위조 지폐가 거의 없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현금을 쓴다. 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딱 일본적인 발언이 그런 것들은 정말 항상 재팬 넘버원 뭐 재팬 스고이 뭐 그런 발언 속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거는 귀담아 들을 하등의 이유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카드를 쓰게 되면요 그게 정보는 전부 다 파악이 되잖아요. 내 정보를 개인 정보를 정부가 파악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은 현금 사용하는 게 쉽게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본 정부가 그럼 추진 중인 디지털 신분증, 이 마이넘버 카드 보급에 난항을 겪는 것도 좀 비슷한 비슷한 거죠? 맥락이에요. 네, 정부 시스템을 좀 불신하는 불신하는 그런 거죠. 거죠. 왜 불신하느냐 하면은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 개인 뭐랄까 신상 명세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거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45년 패전하고 나서 1년 후에 은행에서 지불 정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어놨던 사람이 뭐 10%에서 90% 그냥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일본에서 장롱 예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맥락이 또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넣어놨다가 어느 날 정부가 지불 정지 그래버리면은 그냥 돈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롱 속에다 뭐 몇억 엔씩 넣어놓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안시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냐면은 지금 일본의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딜러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JP 모건 은행에서 일본 대표도 했었고 투자했어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일본인인데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엔화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게 멀지 않았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보라고. 이런 상황에서 확정 재정을 한다는 게 지금 저 미치지 않고서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긴축 재정을 해서 돈을 줄여 나가야 물가가 안 올라가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확장 재정을 한다. 이게 그러면 물가 더 올라갈 거다. 그럼 물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 금리를 올려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총리는 금리 못 올리게 하죠. 그리고 또 금리를 못 올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왜? 가지고 있는 부채 이자가 너무나 팽창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확장 재정을 펴는 그리고 이번에 21조 3천억 원이라는 우리 돈으로 200조가 넘는 보정 예산을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기존에 14, 13조 뭐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2배 좀 안 되게 했지만 이 정도로 확장 재정을 피게 되면 물가는 올라갈 거다. 그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적적적적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포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잡지 못하면. 그게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맥락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의 여러 가지 재정이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나. 교수님께서 일본 정치를 가부키 민주주의, 뭐 형식만 민주주의인 계급 사회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과 달리 정치적 역동성이 일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체제 차이가 앞으로 두 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어떤 격차를 만들어낼까요? 일단 그 계획이 안 되잖아요. 계획이 안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정치가 안 바뀌기 때문에. 자민당이 계속 정치를 잡으면 한번 보세요. 자민당이 지금 계속 지금 선거에서 패배했던 이유가 정치 자금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치 자금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 중진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자민당이 유지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정권 잡고 있는 이유가 이권이거든요. 이권. 그래서 대기업들이 대부분 자민당에다 헌금을 하고 그 돈으로 자민당은 이게 꾸려나간단 말이에요. 정치를.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아베 총재 시절에 그 중진 국회의원들 그 대부분 다 그 정치 자금에 걸려 있어요. 부패에. 근데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 부패 핵심적이었던 인물을 간사장 대행으로 앉혔어요. 정치에 있어서 총리 다음에 간사장이에요. 제 2인자예요. 거기 그 자리가. 거기에 가장 그 부패했던 인물을 앉힌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공명당이 떠나가 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정치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민당이 정권 잡는하는. 그러니까 이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뭘 말하냐면 계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왜? 현재 이권을 챙기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현재가 제일 좋은 거야. 계획이 되고 바뀌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권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은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혁신 지수에서 세계 거의 톱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일 역전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세상에 혁신 없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일본은 혁신 없으니까 디지털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디지털화가 안 되면 아날로그 사회라는 게 소부장 아무리 좋아봐요. 내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소부장 아무리 좋아봐야 소부장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조립해서 제품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면은 이 소부장의 부가가치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요.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 그릴 때 화구 필요하잖아요. 화구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쓴다 칩시다. 그 수천만 원 칩시다. 그걸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건 얼마입니까? 수백억도 하잖아요. 그림 그리는 도구가 아무리 좋아봐야 부가치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는 몇백억 단위로 돈을 벌고 수십조 단위로 돈을 버는데 소재 부품 장비가 아무리 진짜 팔아봤자 몇 조엔 단위일 거야. 몇 조엔. 우리는 수십조엔 단위. 일본은 가지고 있는 게 소부장이에요. 소부장. 요거는 아날로그 사회거든요. 그 아날로그는 기껏해야 20, 30% 많이 그 부가가치 남겨봐야 20, 30%예요. 근데 디지털은요 200% 수천 프로 수만 프로를 부가가치를 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일본하고 한국의 극명한 차이라는 거죠. 모바일 시대에 한글이 일본어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일본 청년들이 뭐 한국 문화와 시스템을 좀 동경하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아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일본 하잖아요. 물론 컴퓨터에서는 이제 이렇게 치고 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소리 만들고 하는데 근데 핸드폰에서는 절대 안 써요. 일본어. 일본어 그 다 어플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서도 일본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그 영어로 다 치거든요. 그것도 네. 일본어로 바로 치는 것도 있고 영어로 치는 것도 있는데 나는 그 영어로 칩니다. 영어로 쳐가지고 일본어가 딱 나타나는데
똑같은 발음인데 일본은 다른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들이 다 떠요. 그럼 그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 거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그게 또 하문일 경우 또 하문을 또 선택해야 돼요. 근데 하문을 내가 정확히 모르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사실은 연령층이 있는 사람들은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일본에서 핸드폰이 있다 하더라도 안 써요. 그럼 우리는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배우면 쓰시죠. 조금 배우면은 쓰시죠. 스펠링이 좀 이상해도 네, 맞춤법이 좀 안 보내시죠. 맞아도 손자하고 네, 문자 보내시죠. 문자 보내고 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뭐 조금만 배우면은. 근데 일본에서는 아예 안 돼요. 나조차도 그러니까 문명률이라는 거 나옵니다. 그게. 요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가지고 다 이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핸드폰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퍼센트가 한 20-30%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젊은 애들이 한문을 잘 알겠어요? 잘 모르죠. 물론 배우는 중에 잘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문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런데 K-팝이라든가 K-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한글을 좀 배운다고. 한 달만 배워도 이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네. 기본적으로 밥 먹었어? 뭐 아니면 뭐 좋아? 나빠? 어디 갈래? 뭐 이런 것들은 한글로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론 뭐 일본어도 그런 것 정도는 쉽겠지만 어쨌든 한글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편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일본에서는 아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을 놓고 봤을 때요.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다다다다닥 치면은 이제 그 스피드가 1이라고 치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어떤 서류를 내고 하려고 그러면 3에서 내고 할 때 한 6배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나는 봐요. 이게 국민 전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쟁이 되겠어요, 한국하고? 나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디지털화에 최적화된 나라가 지금 한글이에요. 한국이고 일본은 디지털화에 가장 적응이 어려운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저렇게 발전 안 한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는 한일 관계 앞으로 장래에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할 거라. 성장의 그 격차를 나는 그렇게 보죠. 우리가 많은 경제 지표에서 일본을 뭐 따라잡았고 그럼에도 사실 엔화의 위상이나 기초과학 힘, 아날로그의 힘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순수 이제 경제 지표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역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뭐 기본적으로 한국도 어렵다, 일본도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 그거는 이제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어렵다는 건 뭐냐면은 어려운 쪽이 어렵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안 어려워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런데 이제 그게 차이가 뭐냐니까 일본은 이제 평생 직장이라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뭐 그 정년퇴직까지 쉽게 안 자르거든요. 평생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긴 한데 한국은 또 오히려 이제 또 반대로 뭐 40-50대에서 잘려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취직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아주 레드 오션인 자영업을 어쩔 수 없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게 블루 오션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들어가면 거의 잘못하면 망하는 거죠. 뭐 퇴직금도 다 털어먹고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는 포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자, 요거는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구조 개혁들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대기업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양산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흡수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한국을 한번 볼게요. 한국은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좋아지느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 여러 가지 그 LNG라든가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서 그 파이프로 가던 것들이 다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되면서 배로 운반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다음 환경 요건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암모니아 같은 거 운반하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하이 퀄리티 배우 이것들은 지금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빈발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한국이 유일해요. 한국 조선업은 한때 어려울 적이 있었죠. 나도 잘합니다. 저 거제도에 친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에 옛날에 정말 잘 나갔거든. 그게 좋아가지고. 근데 언제부턴가 뭐 직장을 그만뒀다든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래? 그때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 잘리고 뭐 많이 어쨌다 뭐 그 얘기를 한동안 내가 들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요. 왜? 노동력이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임금이 굉장히 낮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데 이게 막 주문은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3년치가 막 다 찼다고요. 야 그러면 제발 임금을 좀 올려줘 가지고 사람들 좀 받아라.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선업들 하는 분들 당연히 할 거라고 나는 봅니다. 과거에 너무 오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많은 요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좋은 게 계속 가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함부로 투자를 못하고 함부로 많은 사람들 고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는 많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가장 강력한 게 미국의 수요가 막 무한대. 내가 볼 때. 왜 무한대냐 하니까 미국이 배를 만드는 그 기술이 지금 완전히 아까 얘기했죠. 0.04%가 안 된다고. 전 세계 차지하는 비율이. 다 망했어요. 거의 뭐 수리 조금 하고 그런 정도 소규모의 조선 저기 독권은 있을지 몰라도 미국의 그 군함을 만든다거나 그걸 수리한다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금 그걸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중국은 지금 막 군함을 1년에 뭐 수백 척씩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이게 5년 10년 가버리면 해양 패권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 버려요. 미국이 이걸 이제 아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헬프미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형편이 아니더라는 거죠. 일본은 내 코가 석자라 그러면서 너희들 배 만들어주고 너희들 수리해줄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한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에게 완전히 이제 오해가 떨어진 거예요. 자, 지금도 군함이 막 들락날락합니다. 수리를 기가 막히게 한번 해줬더니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이게 수백조 엔이라고 수백조 원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조선업이 투자를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지금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젠슨황이 GOP를 26만 개나 우리 주고 갔다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활용하려면 HBM이 이게 제대로 생산이 돼야 되잖아. 그거 제대로 한 데 어디 나라? 한국, 삼성, LG예요. 이거하고 GPU하고 합해져야지 이게 어마어마한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 지금 한국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나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2차 전지가 제일 제대로 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요. 중국도 이번에 보니까 뭐 화웨이인가 거기에서요. 다른 어떤 것들은 정말 엄청나다는데 그 AI 그 로봇 있잖아요. 로봇만 그 전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운전 안 하더라는 거. 왜 안 하나 했더니 배터리가 3시간 정도 쓰고 나면 방전이 될 그게 6시간, 10시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뭘 하다가 건전지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전시를 못 한다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2차 전지는 한국이 지금 이번에도 미국하고 우리 관세 협상할 때 그게 엄청난 카드가 됐잖아요. 그 기술을 우리가 너희들 전수해 주려는데 니들이 한국 직원을 300 몇십 명이나 감옥에 쳐놓고 쇠사슬을 묶고 그러면 우리 기술자 전부 다 철수 다 시켜버려요. 그랬더니 바로 미국에서 아쉬운 소리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거 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방위산업 이거 엄청나잖아요. 일본이 제일 불안한 게 방위산업입니다. 한국에 제일 불안한 게. 이 방위산업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라고 하는데 이 방위산업 때문이거든요. 그 방위산업이 앞으로 계속 팽창해 나갈 가능성이 나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는 납기하고 생산 능력,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다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군대 이 무기라는 거는 수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가격이 다운돼요.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더 경쟁력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것만 해도 일본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이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지 않을 수가 있나고요. 거기다 디지털까지. 우리 어떻습니까? 거기다 한류는 어떻습니까? K컬처는 그걸로 인해서 수출들 많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대기업들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제대로 못 버는 이 구조를 이건 정부가 해야 돼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잘 케어하느냐, 나는 거기에 달렸다고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한국이 이쪽 보면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들 이것만 보고 있으면 한국이 곧 쓰러질 것 같다는데 제가 방금 드린 이 영역을 보면은 어떻게 발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전자정부 전 세계에서 1등에서 3등을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효율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본은 우리 게임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하고. 근데 중국은 또 어떠냐? 중국은 최첨단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미국을 뭐 능가할 정도로 막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도 이원화되는 거예요. 그쪽은 잘 되는데 전통적인 쪽은 완전히 지금 막 엉망이 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완전히 최첨단 쪽 산업은 고용이 그렇게 또 많이 안 되잖아요. AI가 다 하고 내년 앞으로 뭐 그러니까 이제 그 고용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해나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 사실은 어떤 맥락에서는 최첨단으로 갈수록 고용 문제가 너무 로봇을 많이 자동차만 해도 그렇잖아요. 로봇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한국이 제일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이원화된 걸 어떤 식으로 잘 조절해 나가는가? 그 문제만 한국이 정부가 잘 해결해 나간다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경쟁력에서 아예 비교가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오늘은 중일 갈등부터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 그리고 일본 내부의 이슈까지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